형, 형이 진짜 사람이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호야, 너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왜 왔냐고? 형이 여기서 또 엄마한테 돈 얘기 꺼낸다길래 열받아서 온 거야. 형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엄마 아빠한테 돈 얘기를 또 해? 진호야, 너 지금 사정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정말 힘들어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건데. 형, 힘든 것은 내가 알바 아니야. 그렇지만 형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형 본다고 몇 날 며칠을 설레고 준비해서 올라온 것인데 형은 엄마를 위해 뭘 해드렸어? 돈 얘기 꺼낸 것이 전부 아니야. 우리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요? 형수님, 사정이라는 게 부모님 마음에 피멍 들게 해도 되는 것은 없겠지요.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그 큰 돈을 빌려간 후 한 푼이라도 다시 되돌려 드렸나요? 아님, 안부라도 제때 물어본 적 있나요? 형이 내내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실 때 얼굴 한 번 제대로 보러 오지도 않았다가 이럴 때만 찾아와서 또 돈 달라고 하면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짓인가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72세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큰아들을 만나러 서울에 갔던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느낀 많은 감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24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길고 긴 이야기가 되겠네요. 긴 세월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제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이가 누구인지 깨달은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둘 중 큰아들 상훈이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작은아들 진호는 우리와 함께 농사를 짓고 한 마을에 살고 있지요. 큰아들은 무뚝뚝하고 왕래도 거의 없어 명절에나 어쩌다 얼굴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 큰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와 함께 시골집을 찾아온 겁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은 며느리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해져 무슨 일인지 짐작도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 한 번만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정말 길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기에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냐?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큰아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도 날아가고 애들도 길바닥에 앉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큰아들의 간절한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은 무뚝뚝하게 살던 애가 처음으로 부모에게 이렇게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진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일찍 농사일을 끝내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이 상황을 본 진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큰아들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형,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평생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무릎 꿇고 뭐? 우리 땅을 팔아달라고? 큰아들은 동생을 무시하려는 듯 대꾸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야. 부모님이 장남을 돕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참견이야? 지금은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잖아. 진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두 형제 사이의 긴장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이 평생 부모님께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장남이면 장남답게 스스로 해결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이나 해야지. 왜 부모님 땅을 팔아서까지 도와달라고 해? 큰아들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호야, 지금 그딴 소리 들을 정신이 아니야. 감옥에 갈 수도 있다니까. 애들이 있는데 나 좀 살려달라는데 내가 뭔데 방해를 해? 진호는 억울함에 치를 떨며 더 크게 외쳤습니다. 누가 방해를 해? 땅을 팔면 부모님 농사는 어떻게 하고 남은 농사로는 우리 다 굶어 죽으란 말이야. 그때 저희 곁에 있던 며느리가 애타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발요. 저희가 여태껏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무릎까지 꿇고 빈 적은 없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정말 위태로워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이대로면 정말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까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고생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믿어주세요. 정말 저희도 어떻게든 갚을게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평생 갚겠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무겁게 고개를 떨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불같이 화가 난 상태였지만 남편의 깊은 한숨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진호야. 내 형도 형 나름대로 절박하니 이러는 거야. 내 말도 맞지만 부모 마음이란 게 그냥 자식을 외면하기 힘든 거지 않느냐. 진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형이 그렇게 절박한데 왜 부모님 생각은 안 해요? 형은 지금 한순간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린 남은 인생 농사로 버텨야 해요. 이게 형이 할 소리입니까? 저는 두 형제 사이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애써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진호야, 엄마도 내 말이 맞다는 건 알아. 근데 내 형 말대로 아이들까지 힘들어진다는데 그냥 외면할 순 없잖니. 너희 아버지랑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는 거야. 너도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이해 좀 해주렴. 진호는 억울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이미 큰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다시금 저희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도 부모 속 좀 편하게 해라. 상훈아. 앞으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상의도 좀 하고. 며느리도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저희에게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갚을게요. 결국 저와 남편은 농사짓던 땅 절반을 팔아 큰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농사지을 땅은 반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큰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마음에 결정한 거였어요. 다만 진호의 억울한 표정과 형제 간의 긴장감은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며 남아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훈이와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덕분에 사업도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갚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큰아들이 기특하고 정말 이 녀석이 부모 덕에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내심 뿌듯했지요. 그리곤 손주들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래. 민지랑 준호는 잘 지내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언제 한번 데리고 내려와라. 아들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라도 애들 데리고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약속한 대로 종종 내려왔고 그럴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와 제게 주곤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몇 개월 동안은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가까워진 느낌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큰아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려갈게요. 이번 달 내내 행사가 많아서 말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엔 전화를 아예 받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했지만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명절 때조차 얼굴을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둘째 진호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볼 때마다 쓴소리를 내뱉곤 했습니다. 엄마, 형이 그때는 매달리더니 이제 와서 연락도 없고. 그러면 그렇지. 그 돈이 그냥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참나도 웃기고 화가 나서. 진호의 그런 투덜거림을 듣고는 저도 참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큰아들이 언젠가는 잘 될 거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지요. 그렇게 큰아들과는 연락이 줄어들었고 서서히 인연이 끊어지다시피 하며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큰아들이라고 찍힌 화면을 보니 처음에는 벙벙해졌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듣는 큰아들 상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상훈이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흐른 후라 너무도 반갑고 설레서 한동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훈이가 부모를 찾을 일이 있을까 싶어 마음 한구석이 쿵쿵 뛰었지요. 어머니, 저 상훈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 이게 얼마만이냐. 그래.
잘 지낸다. 너야말로 잘 있었냐? 우리 민지랑 준호도 잘 크고 있지?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상훈이가 제게 말했어요. 네. 어머니, 준호랑 민지도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어머니께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연락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혹시 한번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집도 보시고 민지랑 준호도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상훈의 말이 얼마나 기쁜지 모를 정도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부모가 자식 초대 한 번에 이토록 설레는 게 참 애틋하지요. 그래, 그래. 내가 오랜만에 보러 오라니 어미가 왜 안 가겠니? 그런데 내 아버지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내 아버지가 뭐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오셔도 좋고 혼자 오셔도 돼요. 오셔서 서울 구경도 하시고요. 민지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는지 여기저기 큰아들 집에 보낼 반찬들을 생각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지요. 내가 같이 가면 며느리도 불편해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당신 혼자 가. 여태 연락도 없던 애가 갑자기 오라는데 혹시 혼자 올라가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면 되는 거고. 10년 만에 연락한 아들의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구먼.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긴 했어요. 남편도 속으론 큰아들의 초대가 기쁘면서도 어디 한편은 조금은 경계하는 마음도 있는 듯 했어요. 그래도 상훈이가 이렇게 초대했으니 나는 가봐야겠어. 당신이 못 가면 나 혼자라도 다녀오면 될 거야.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볼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네. 저는 상훈의 집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작은 설렘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시골에서 나고 자란 음식이 익숙했기에 김치며 고추장에 온갖 장아찌까지 정성스레 담아내며 이 애틋한 마음을 하나하나 손으로 담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밤새 뚝딱뚝딱 손을 놀리며 택배 상자를 가득 채우고 제가 가기로 한 날보다 며칠 먼저 택배를 보냈습니다. 출발 전날 작은아들 진호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무뚝뚝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형네가 연락한 건 좋은데 요즘 서울은 복잡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길거리 많이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길 잃어버리면 꼭 나한테 연락하세요. 진호야, 엄마도 다 알지. 시골 살면서 복잡한 서울이 어렵지만 그래도 형이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갈 수야 없지 않겠니? 엄마가 잘 찾아가 볼게. 진호는 잠시 눈을 깔더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으면 가셔야죠. 형이 엄마를 모시러 오면 좋겠는데 엄마 없는 집과 농사는 제가 알아서 지킬 테니까 맘 편히 다녀오세요. 진호는 말은 무뚝뚝하게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터미널까지 배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진호가 차로 저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괜히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터미널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잘 다녀오시고요. 형네 잘 지내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근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해야 해요.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요.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찡해지더군요. 떠나기 전 터미널에서 아들이 덤덤하게 손을 흔드는 걸 보며 혼자 서울에 가는 설렘과 불안함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상훈이네 식구와 보낼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훈네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서울, 거대한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제 마음이 더 설레고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상훈이를 볼 생각에 들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번화한 도시가 낯설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지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땐 이리저리 찾아보며 어딘가 익숙한 표지판이라도 보일까 살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좀처럼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많은 건물 중에 여기가 맞는 걸까? 한참을 헤매다가 아파트 단지 한편 벤치에 앉아있는 또래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분이라면 이 동네를 잘 알지 않을까 싶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503동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아파트가 처음이라 길을 잃었네요.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음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503동이라면 저기 끝에서 저쪽으로 꺾어서 올라가면 돼요. 뭐, 여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네. 큰아들이 오래간만에 오라 해서 손주들도 오랜만에 보게 되고 제 마음이 참 들떴는데 여긴 워낙 복잡해서요. 정순 할머니는 묘하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요? 자식이 찾아오라니까 가슴이 부풀어 오르긴 하겠지요. 그런데 부모도 마음을 다 주기만 하다가는 텅 빈 마음만 남아요. 저는 할머니의 그 말에 순간 기분이 찜찜해졌습니다. 이럴 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상훈이네 집이 너무도 가까이 있는데 어서 도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그럼 어르신도 자식이랑 같이 사세요? 자식 때문에 여기에 왔지. 내가 뭐 바라고 이 도시까지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늘 혼자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세상 일이란 게 참 애틋하기도 하고 무서운 거지. 할머니의 음울한 말투와 표정이 마치 제게 뭔가를 경고라도 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무언가 석연찮아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었지요. 어휴, 그러게요. 자식도 자식 나름인 거겠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가봐야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할머니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식과 사는 게 무서운 일이라니 그 음울한 분위기가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곧 상훈의 얼굴을 볼 거라는 설렘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겨우 상훈이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반갑게 인사해 줄 줄 알았던 며느리가 예상보다 무덤덤하게 나왔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에 무언가 피곤함이 느껴졌지요.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내가 건강한 얼굴을 보니 나도 좋다. 그런데 상훈이는 어디 갔니? 며느리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제게 짐을 받아 안으로 들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상훈 씨가 오늘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집에 도착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제가 원래 잡혀있던 약속이 있어서요. 오랜만에 아들과 오붓하게 저녁 함께 드세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오라고 해놓고선 정작 며느리는 약속을 미리 잡아둔 상태였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조금은 서운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자리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래. 내 약속이 있었구나. 뭐 어쩔 수 없지. 혼자 갑자기 빈 집에 있으려니 서운하긴 하지만. 죄송해요, 어머니. 대신 상훈 씨가 오면 두 분이 같이 저녁 드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저는 저녁 먹고 들어올 테니까 편히 시간 보내세요. 어딘지 모르게 피곤한 기색으로 말을 남기고는 며느리는 곧장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그제야 허전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만 혼자 남게 된 상황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꾸 마음이 복잡해져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졌지요. 다행히 얼마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상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천천히 짐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왔다며 반가운 기색을 기대했던 마음이 헛된 생각이었나 싶을 정도로 상훈이는 간단한 인사만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상훈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 얼마나 좋냐. 어머니,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님께서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런데 저는 요즘 회사에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아주 피곤하네요. 저는 애써 상훈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10년 만에 이런 자리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손주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힘들어서 어쩌냐.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 우리 손주들도 보고 싶다. 민지랑 준호는 어디 있니? 인사라도 하게. 아, 민지랑 준호는요. 학원 갔다가 늦게나 들어와요. 요즘 아이들이 바빠서요. 어머니, 제가 방에 들어가 좀 쉬었다가 나올게요. 어머니는 TV나 보고 계세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긴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는데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말에 입을 떼기가 어려웠지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에 앉아 있으려니 기분이 무척 어색하고 서글펐습니다.
오랜만에 먼 길을 왔지만 예상과 달리 큰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마다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훈이와 손주들 가족과의 시간을 기대하고 들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점점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서울 저녁 한참을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잠시라도 무언가를 하며 아들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온 김에 내가 저녁이라도 준비할까 싶어 주방 쪽을 둘러보기로 했죠. 주방으로 들어가 상을 차릴 재료가 있나 살펴보다가 베란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택배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제가 시골에서 큰 마음으로 보낸 그 상자였어요. 상자엔 택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날짜를 보니 며칠이 지나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제 손맛을 가득 담아 정성껏 준비했던 김치며 장아찌, 반찬, 고추장들이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나 밖에 방치된 터라 이미 몇몇 반찬은 상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김치도 쉬어 있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속상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이나 며느리가 제 택배를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더군요. 내가 며칠을 준비해 보내놓은 건데 왜 이렇게 내버려둔 거지? 아무도 먹지 않은 채 잊힌 반찬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먼 길을 와서 오랜만에 식구들과 나누고 싶어 애써 마련한 음식이었는데 그 모든 정성과 기대가 헛된 것처럼 느껴져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지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주방을 정리하던 찰나 상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훈아, 엄마가 저녁 준비할지 했는데 오늘은 어머니가 맛있는 것 사주마. 오랜만에 왔는데 너랑 손주들이랑 제대로 식사라도 하고 싶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시켜 먹죠. 저도 피곤한데 다시 나가는 것도 부질없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제가 맛있는 것 사준다라고 한 말이 부담이었나 하는 생각에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럼 상훈아, 어떤 것으로 시킬까? 간단하게 짜장면 어떠세요? 오랜만에 짜장면 드셔보시죠.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제가 밥을 사겠다는 걸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마치 아들은 그저 간단히 저녁 한 끼를 때우려는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평소 밀가루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저는 짜장면을 억지로 넘기다 보니 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식사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짜장면의 맛도 어색했고 특히 아들과 단둘이 앉아 조용히 대화 없이 먹는 시간은 마치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지요. 식사 후 한참이나 걸린 듯한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었지만 상훈이 또다시 방으로 들어간 이후로 거실엔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자니 불편했던 속이 더부룩해지고 답답해져 결국 바람이라도 쐬려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밤 공기가 쌀쌀했지만 마음을 달래기엔 적당히 차가워 좋았습니다. 한적해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낮에 마주쳤던 정순 할머니가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계신 게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멍하니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나눈 대화가 마음에 조금 걸리긴 했지만 왠지 이대로 지나치기 어려워 그분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전히 여기 계셨네요. 밤 공기가 쌀쌀한데 안 들어가세요? 정수는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게요. 여기 앉아 있으면 무슨 생각이라도 풀릴까 싶어서 나왔는데 별로 달라질 건 없네요. 저도 저녁을 먹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아들 집에 오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많네요. 속이 편치 않아서 바람 쐬러 나온 거지만 어르신도 바람 쐬러 나오신 건가요? 정수는 제 물음의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더군요. 마치 어디에선가 들릴 법한 옅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바람 쐬러 나온 거라면 바람 쐬러 나온 걸로 할까요? 한때는 저도 기대가 많았죠. 내 자식이 그래도 나를 조금은 아끼고 보살펴 줄 거라는 뭐 그런 기대요. 그런 기대야 다들 있죠. 저도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정수는 멀리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난 사실 여기 얹혀 사는 처지가 됐어요.
나도 자식이 부모님 노후 잘 보살펴드리겠다라는 말을 믿고 나섰지만 지금은 그저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만도 못한 존재랄까요. 정순의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표정은 더욱 피곤해 보였고 입술은 다문 채 오랫동안 쌓여온 한숨을 꾹꾹 눌러온 사람의 얼굴 같았어요. 어르신, 무슨 사연이 있으셨나 봐요. 가사도우미만도 못한 존재라니. 자식이 뭐라도 부탁했나요? 부탁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졸라댐이었죠. 그래도 저도 참 어리석었어요. 집도 있고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해둔 상태였는데 하도 힘들다고 하니 노후 저축까지 다 털어서 못해줬어요. 처음엔 정말 진심으로 자식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정순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고 제 가슴도 찌르르 울리는 기분이 들었지요. 자식이 어렵다며 애원하는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고는 그걸로 끝났으면 됐는데 그걸로 모자라서 집을 팔아 자신에게 투자하라며 끝없이 조르더라고요. 내가 반대도 해보고 주변에서도 말렸지만 아들이란 놈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니 결국 설득당했지 뭐예요. 결국 집을 팔고 그 돈까지 다 줬어요. 그러고는 자식이 저를 이 아파트로 불러들여 함께 살게 된 거죠. 정순의 말이 끝날 때쯤 저는 온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마련한 노후 자금과 집까지 다 주고도 자식과 같이 살며 그 자식에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줄이야. 어르신, 그럼 지금은, 아니, 자식이 고맙게 잘 모셔야 할 텐데, 어쩌다가, 나도 그게 너무 한심하고 괴로워요. 지금 와선 되돌리려고 해도 되돌릴 수도 없으니 그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집안일이나 하고 지내는 신세가 됐어요. 하루라도 더 일찍 돌이킬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가사도우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게 일상이에요. 정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제 입가에서 말이 맴돌았어요. 제 아들 상훈이가 고마운 줄 모르고 자라난 모습이 순간 떠오르기도 했고 내가 은근히 기대했던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였을까 생각이 들었지요. 어르신,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자식과 함께 살면 편안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렇지 않다니. 부모도 가슴을 다 내어주는 건 아니란 걸 너무 늦게 배웠죠.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는 건 나쁠 것 없겠지만 다들 그러지 않나요?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부모를 얼마나 많이 보아왔는지. 그러면서 또 내 자식은 다르겠지 생각하는 것이 또 어리석은 부모 마음이네요. 지금은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정순의 마지막 말에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듯 한없이 쓸쓸해졌습니다. 온 마음을 내어주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모의 모습, 자식 때문에 후회하는 세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순 할머니와 헤어지고 나서도 한참을 아파트 단지를 거닐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 공기를 쐬고 돌아온 집 앞에서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격한 싸움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밤늦은 시간 깊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는 두 사람의 짜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말이 적던 상훈이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저는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일로 다투고 있는지 긴장된 마음으로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 상훈 씨. 내가 집을 비운 동안에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리기로 했잖아.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지. 그런데 어머니께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냐고. 말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은 몰라. 어려워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사업 때문에 생긴 빚과 애들 교육비 쓰려면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대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상훈이는 한숨을 내쉬며 다급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나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어머니한테 또 도움을 청하는 게 죄송스러우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을 뿐이지. 죄송스럽긴 뭐가 죄송스러워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머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 시골에 집도 있고 땅도 많이 남아있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건데 뭘 그렇게 망설이냐고. 나한테 떠넘기기 말고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라고. 며느리의 강한 말투와 상훈이의 절박한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오자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얼어붙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도움이라는 것이 이제는 제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의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이윽고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힐끗 보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이불을 거칠게 내던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도 차갑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상훈이도 머뭇거리며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진 채 주방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훈이는 제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동안 손을 비비적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심하는 아들을 보며 저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머니, 사실 요즘 제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요즘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애들 대학도 곧 준비해야 하는데. 정말 어디라도 기대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제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모른 척하기 힘들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내어주었기에 또다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뇌에 마음이 아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젠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상훈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미도 안다. 그래도 엄마가 너희한테 몇 번이나 큰 돈을 보태주었고 이미 너무 많은 걸 내어줬단다. 이젠 정말 더는 어렵다. 상훈아. 큰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다가 머리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좌절과 실망이 서려 있었어요. 이젠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데.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시골 내려가셔서 아버지도 좀 설득해 주세요. 어머니는 제 사정을 이해하시고 절 돕다는 것으로 마음을 정해 주세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이를 악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의 절박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이번만큼은 한 발 물러설 수 없었지요. 저도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훈아, 엄마도 내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 그렇지만 이젠 정말 그만하자. 부모로서, 사업가로서 내가 겪어야 할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 어미도 더는 할 수 없어. 제 말을 듣고 아들은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듯 낙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제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우리 가족은 대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아들의 그 다급한 말에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제게도 그동안에 쌓여온 감정이 있기에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렵다고 하소연할 때마다 감내해왔지만 이제는 더는 버텨낼 힘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방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차가운 표정으로 나오더군요. 곧장 저를 지나쳐 이불을 거칠게 내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만하고 어머니도 주무시게 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자식이 이토록 힘들다고 하는데. 말을 마친 며느리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훈이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일단 주무시고 나중에 천천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버지도 어떻게 설득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때의 단호함이 순간 무너져버린 것만 같았고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집에서의 이 서늘한 밤이 너무도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거실에 이부자리를 깔았습니다. 마루 위에 조용히 몸을 뉘었지만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짓눌러 잠들 수가 없었어요.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아 있는 마루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젠 정말 큰아들 곁에는 내가 설 자리는 없구나. 잠이 오지 않는 한밤중 서울의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알 수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기대와 설렘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기분에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허전함과 서운함을 느끼며 쓸쓸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은 차가운 마루 위에 누워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속이 불편한 데다 큰아들이 건넸던 말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무심하게 들릴 수도 있는 아들의 말들이 제 가슴을 하나하나 파고드는 듯해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지요. 이른 아침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작은 아들 진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호야, 어미다. 엄마, 어제 잘 도착하셨어요? 형이 잘 챙겨드리고 있죠? 진호의 목소리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제 있었던 일들과 제 속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작은 아들이 더 걱정할까봐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있지. 오늘 안에 내려갈 생각이야. 내 형이 요즘 좀 힘든가 보더라. 사업이 어려운 모양 같아. 순간 진호는 정적을 잠깐 두더니 곧바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형이 설마 또 돈 얘기하려고 엄마를 부른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조금 어려운가 싶어서 하는 소리다. 형이 꼭 그럴 줄 알았어요. 뭐만 힘들면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서 도움 청하는데 부모님이 형한테 해주신 게 벌써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그러는 건지 진짜 너무하네요. 진호는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던진 말들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친 건 아닌지 싶어 자꾸 진호의 표정이 떠오르며 후회되었지요. 시간이 흐르며 속이 더부룩한 가운데 배는 고파오고 내심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길 기다렸지만 큰아들과 며느리는 좀처럼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10시가 넘어서야 큰아들과 며느리가 부스스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큰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더니 빵과 우유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저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줄 거라 기대했던 저는 속상한 마음에 빵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일 때문에 바쁘고 아침은 늘 빵으로 간단히 먹어요. 편히 드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니 두 사람은 갑자기 분주히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들이 오늘 서울 구경이라도 시켜줄지 모른다는 작은 기대감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외출 준비를 마친 큰아들은 불쑥 제게 다가와 어제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아버지께 꼭 말씀 좀 드리세요. 저희 작은 문제를 당장 풀어야 하는데 시골에 가시면 꼭 설득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어제 한 부탁을 되풀이하는 모습에 더 이상 말할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던 며느리가 불쑥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지 생일이라 저희 외출하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녀 민지에게 축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지 생일이구나. 할머니가 생일 축하도 해주고 같이 얼굴 보고 얘기도 나누면 좋지 않겠니? 순간 민지가 약간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시선을 피하더니 곧 고개를 숙이고 제 엄마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는 짧은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친정 부모님도 오시고 해서요. 민지 친구들도 올 거라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면 다들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손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던 마음은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고자 했던 제 마음은 조금씩 허공에 흩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생일 축하해 주는 게 뭐 그렇게 불편할 일인가? 작게 중얼거린 제 말에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민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민지를 위한 거예요. 오늘은 민지의 특별한 날이라 민지가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싶어 하니깐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더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제 존재가 손녀의 생일 파티에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는 말에 씁쓸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그동안의 기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어색함과 실망스러움을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쾅 열리며 작은 아들 진호가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들어온 진호는 현관에서 곧장 형과 형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형!
형이 진짜 사람이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호야, 너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왜 왔냐고? 형이 여기서 또 엄마한테 돈 얘기 꺼낸다길래 열받아서 온 거야. 형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엄마 아빠한테 돈 얘기를 또 해? 큰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옆에 있던 며느리도 불편한 얼굴로 진호를 응시했습니다. 진호야, 너 지금 사정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 정말 힘들어서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건데. 형, 힘든 것은 내가 알바 아니야. 그렇지만 형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형 본다고 몇 날 며칠을 설레고 준비해서 올라온 것인데 형은 엄마를 위해 뭘 해드렸어? 돈 얘기 꺼낸 것이 전부 아니야.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해요? 형수님, 사정이라는 게 부모님 마음에 피멍 들게 해도 되는 것은 없겠지요.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그 큰 돈을 빌려간 후 한 푼이라도 다시 되돌려 드렸나요? 아님 안부라도 제때 물어본 적 있나요? 형이 내내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하실 때 얼굴 한 번 제대로 보러 오지도 않았다가 이럴 때만 찾아와서 또 돈 달라고 하면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짓인가요? 진호의 날카로운 말이 형과 며느리의 마음을 찌른 듯 그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진호 말이 맞다. 상훈아, 너에게 이 부모가 더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진호는 그동안 말없이 아버지와 내 곁에서 지켜주며 도와줬다. 항상 곁에서 말없이 고생을 다해왔단다. 그런데 넌 부모를 현금 지급기 정도로만 보는구나. 오늘 있었던 일은 못 들은 일로 할 테니 더는 돈 얘기는 꺼내지 마라. 큰아들은 저를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참담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저 안 보실 거예요?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실망과 서운함이 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은 아들 집에서 이토록 쓸쓸함을 느낀 제 심정이 마지막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상훈아. 내가 이렇게 나를 대할 거라면 안 봐도 나는 후회 없겠다. 지금까지도 나는 아들 하나 있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앞으로도 진호 하나 자식이라고 살아도 나는 괜찮다. 아들 하나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구나. 큰아들은 잠시 입을 다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나간 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짐을 하나하나 주섬주섬 챙기고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진호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서는데 마음 한구석에 쌓였던 씁쓸함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긴 세월 큰아들 상훈이에게 기대어온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님을 깨달으며 저는 진호를 따라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진호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안에서 말이 새어나왔지요. 진호야, 엄마가 어젯밤부터 속이 허전하니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고 싶구나. 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형네 집에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셨단 말이에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진호는 이내 차를 돌려 가까운 설렁탕집으로 향했습니다. 설렁탕집에 들어가 진호가 제 앞에 따뜻한 국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따뜻하게 드세요. 속상한 일들은 다 잊고 편하게 한술 드셔요. 진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울컥 밀려왔습니다. 뜨거운 설렁탕 국물 한 술을 떠넣자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지요. 저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진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호야, 너마저 없었다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엄마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다. 작은 아들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호의 손길에서 새삼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지켜준 그의 든든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호와 함께하는 한 그릇의 따뜻한 밥상에서 그동안 지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끼며 저는 이렇게라도 진호 곁에 남은 부모로서의 삶이 고마웠습니다.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시골의 공기와 포근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진호가 상훈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며 지금껏 억눌러 온 마음속 이야기를 남편에게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남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야? 이놈이! 내가 그동안 믿었던 자식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놈을 당장 혼내줘야겠어!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애써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참아요. 진호가 형한테 이미 다 말해주고 한바탕 하고 내려왔어요. 저도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당신까지 이러진 않아도 될 듯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손을 저는 조용히 잡고 말없이 함께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남편이 눈을 감고 쓸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호가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어. 내색도 없이 우리를 챙기고 말없이 따라줬잖아. 그런데 상훈이 그놈은 어쩌다 일이 변해버린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이리 외면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 저는 남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아렸지만 이미 마음속에 상훈과의 인연을 내려놓은 저 자신이 새삼스러웠지요. 여보, 이제 진호 하나로 충분해요. 어차피 상훈이가 없는 것처럼 산 세월도 10수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진호 생각하면서, 진호만 생각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을 하나 마음에서 떠나보낸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저는 진호 곁에서 함께하는 오늘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힘없이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앞으로 우리 진호만 바라보고 살자. 그 자식 없는 셈 치고 살아도 아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진호와 함께하는 남은 삶에 대한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다음 날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저는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갔습니다. 밤새 잠을 뒤척였던 기억도 어느새 잊고 무심한 듯 늘 제 곁을 지켜준 작은 아들 진호의 모습이 새삼 떠오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 이른 시간에 밭으로 나온 진호가 두툼한 작업복을 챙겨 입고 제 곁으로 걸어오더니 멀뚱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묵묵하게 고랑을 고르고 있었지만 저는 평소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던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요. 잠시 그가 일손을 멈추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늘 엄마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어제도 내가 와서 정말 든든했어. 진호는 뜻밖이라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모습마저도 기특하고 그간의 말없는 배려가 마음 깊이 와닿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늘 곁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살며시 웃었지요. 가끔 무뚝뚝한 진호의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오늘은 그 마음에 제대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진호야, 엄마가 어제 너한테 참 고마웠고 또 사랑한다는 말도 꼭 해주고 싶더구나. 평소엔 말 안 해도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어제 내가 와주니까 엄마 마음이 참 든든했어.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일손을 멈추고 잠시 말없이 듣더니 이내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참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면 사람 쑥스럽게 만드세요. 저 어디 안 가고 늘 여기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진호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들판 저 멀리에서 남편이 호미와 농기구들을 챙겨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두 손 가득 농기구를 들고는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뭐들 하고 있나? 진호야, 오늘은 고랑 하나 더 내자꾸나. 조금만 힘내자. 그제야 진호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미소 지었지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고 셋이 나란히 밭을 일구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땅을 고르고 흙을 다지며 일하는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은 어느새 잊혀지고 말았지요. 남편과 진호와 함께 하는 밭일은 몸이 고되면서도 그만큼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함께 일을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 멀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뜻밖의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저 역시 많은 기대와 아쉬움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곁에 남아 힘이 되어주는 것은 말없는 따뜻함을 가진 작은 아들 진호와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가까이에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진정한 위로를 찾고 또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이 알려준 가장 큰 배움이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고 힘든 순간이 올 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비록 말은 많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묵묵히 함께 걷는 이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손길과 미소로 함께 걸어갈 사람이 늘 곁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앞으로의 여정에 힘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